총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제 등 뒤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섬겨온 그 체제가 이제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그림자로 살았던 경호원. 1년에 수백 번 목숨을 걸고 1초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그 자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특권층이었고 저 역시 그 체제를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죽던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본 기밀 문서에는 다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 2글자. 그 2글자가 제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쳐버린 사람처럼 내부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았고 알면 안 되는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그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도 동생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걸. 해외 수행 일정이 잡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어머니께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증거 문서들을 옷 속에 숨긴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시망을 뚫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저는 자유로운 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순간들, 그 공포와 절망과 깨달음의 시간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경호원이 권력의 중심에서 자유를 향해 달려온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의 어느 특수훈련소에서 시작됩니다. 20살 때 저는 수천 명 중에서 선발되어 최고 권력자를 호위하는 경호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성분도 좋았고 체력과 사격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훈련.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팔굽혀펴기 500개, 영상 40도 더위 속에서 전투훈련.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는 체벌이 기다렸습니다. 경호원은 완벽해야 한다. 1초의 실수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면 특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소에서 옥수수조차 받지 못해 굶주릴 때 우리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특별 상점에서 외국 물건을 살 수 있었고 가족들도 덩달아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20대 중반, 저는 정식 경호원이 되었고 실제 경호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움직일 때마다 저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무조건 격리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저 그런 이유로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정당화되었으니까요. 동생은 저와 달랐습니다. 5살 아래인 동생은 평양의학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었습니다. 형인 제가 경호원이었기에 동생도 좋은 병원에 배치되었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형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고급 식당에서요. 형, 요즘 병원에 영양실조 환자가 너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동생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는 그럴 때마다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게 최선이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무감각한 인간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급이 올랐고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외 수행 업무에도 2~3번 나갔습니다. 중국, 러시아. 처음 외국 땅을 밟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상점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적국의 퇴폐라고 배웠습니다. 저들은 물질에 빠져 정신이 썩었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요. 31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제 딸을 안았을 때, 저는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더 좋은 세상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더 강한 국가, 더 위대한 지도자를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자유롭게 꿈꾸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체제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만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체제의 톱니바퀴로 살아갔습니다.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동생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져 가는 것도 저는 그저 요즘 병원 일이 힘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알게 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동생을 어떤 운명으로 몰고 갈지.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경호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급한 전화가 와 있다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업무 시간에 절대 전화하지 않는 분이셨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건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들아, 내 동생이.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 사고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안상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경호원이었습니다. 높은 직급, 접근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동생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동생의 동료 의사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빠서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마치 동생의 죽음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식 사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업무 중 사고사, 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감전사.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생은 평생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료기기를 다룰 때 가장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고였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고위급 인사 신변 조사 관련 기밀 문서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이 퇴근한 늦은 시간, 혼자 남아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어들었을 때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동생의 병원 근무 기록, 진료 내역, 그리고 감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감시 대상이었다는 것, 동생이 환자들에게 체제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고들, 동생이 외국 의학 자료를 몰래 보았다는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도장과 함께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숙청. 그 두 글자를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제가 평생 섬겨온 그 체제가 제 동생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저 진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굶주리는 환자들을 안타까워했다는 이유로. 의사로서 양심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무게였습니다. 제가 지켜온 나라가, 제가 목숨 걸고 섬긴 권력이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고사라는 거짓말을. 그날 밤, 저는 문서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제 손이 범죄자의 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동생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형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을까? 하지만 동생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알았던 거겠죠. 경호원인 형이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형도 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면서 형인 저를 원망했을까요? 형도 저들 편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경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키는 게 뭔지, 제가 섬기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제 동생처럼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서를 뒤졌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저는 접근 가능한 모든 기밀 파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처음엔 동생에 관한 것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열면 10개가 보였고 10개를 보면 100개가 궁금해졌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감시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교사, 과학자, 예술인, 심지어 고위 간부들까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외국 자료 열람, 비판적 발언 의심, 가족 중 월경자 존재, 성분 재검토 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표정이 불만스러워 보임이라는 이유로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표정 때문에요? 표정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 처리 완료 목록이었습니다. 이름 옆에 간단한 코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숙청, 수용소, 추방, 감시 강화. 제 동생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숙청, 의료사고로. 위장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장. 그들에게 제 동생의 죽음은 그저 위장이 필요한 업무였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우연히 선전 공작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인민들의 행복한 삶, 농장의 풍년 소식, 공장의 생산 목표 초과 달성. 전부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까지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화면에 담지 말 것, 배급소 촬영 시 미리 준비한 쌀 사용할 것, 외국 방문 시 특정 지역만 촬영 허용, 촬영용 주민은 사전 선별하고 대본 숙지시킬 것. 모든 게 연출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대의 경비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넷째 날 밤, 저는 가장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공작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파견된 요원들의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다양했습니다. 정보 수집, 돈 벌기, 물자 밀반입, 그리고 탈북자 추적 및 제거. 네, 제거라는 단어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고 그 옆에 처리 중, 제거 완료, 회유 시도 중 같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탈북자는 가족을 인질 삼아 협박당했고 어떤 이는 암살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친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죽이거나 다시 끌고 온다는 것.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 탈출한다면 저도 저 명단에 오를 거라는 것을.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공작원 명단에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훈련받던 동기, 먼저 해외 발령 나간 선배들. 그들이 지금 외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경호원 연기를 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경례해야 할 때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죄자, 배신자, 탈영자 예비군. 제가 본 것들을 작은 USB에 복사해 숨겼습니다. 발각되면 당장 죽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뺨이 꺼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관리해온 제 육체가 일주일 만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제가 더 인간 같았습니다. 기계가 아닌 생각하고 느끼는 인간.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경호원인 저는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모든 동선이 보고되고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습니다. 휴대폰도 도청되고 집도 정기적으로 검열받았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외 수행. 만약 다시 해외 업무 기회가 온다면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에 맡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외 수행 경호원은 더욱 엄격하게 선발되고 출국 전에는 가족까지 조사받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벽한 경호원을 연기하면서
그리고 그 기회는 석 달 후에 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에 경호원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원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제 가족도 조사받았습니다. 다행히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탈출합니다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어머니가 위험해지니까요. 그저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만 썼습니다. 봉투에 넣고 책상 깊숙이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성공한다면 언젠가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겠죠. 그리고 제 딸, 겨우 4살이었습니다. 자는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남으면 언젠가 발각될 거라는 것을. 그럼 딸도, 아내도, 어머니도 전부 끝이라는 것을.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그들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옆자리에는 같은 경호팀 동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하게 눈을 붙였지만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복사한 USB가 숨겨져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탈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각오.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낯선 냄새.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호팀장이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서도 규율을 지킨다. 단독 행동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모든 동선은 보고한다. 저희는 호텔에 6명이 함께 묵었습니다. 방도 둘씩 나눠 썼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서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사흘째 밤에 왔습니다. 주요 일정이 있던 날, 경호 업무는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룸메이트인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소화가 안 돼. 잠깐 호텔 로비 다녀올게. 20분이면 올라온다. 후배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2층 로비에만 계세요. 밖은 안 됩니다. 알았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2층이 아니라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로비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보였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 팀원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 저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하게. 그리고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골목으로, 뒷길로, 사람들 사이로. 제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저기, 멈춰. 들켰습니다.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평생 훈련받은 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랐습니다. 같은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이었으니까요. 모퉁이를 돌았을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총소리였습니다. 제 귓가를 스치는 소리.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살려둘 수 없는 배신자.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피했습니다. 좌판이 넘어지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뒤에서 계속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지 경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보였습니다. 시동이 켜진 채로. 주인은 잠시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뛰어올라 엑셀을 돌렸습니다. 오토바이가 튀어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 총소리. 하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어둠 속 도로. 가로등도 없는 길.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최대한 멀리. 1시간쯤 달렸을까요? 오토바이가 멈췄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걸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막 제가 한 일이 실감났습니다. 돌아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제 뒤에는 추격자들이 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만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몇몇 집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전에 외워둔 한 전화번호를 떠올렸습니다.
탈북을 돕는 브로커. 기밀 문서에서 본 번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단속해야 할 대상이었던 그 번호가 지금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주인에게 영어로 부탁했습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몇 달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몰래 준비한 거였습니다. 경호원은 개인 돈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받지 않으면 어쩌나. 5번째 신호음에서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진짜 탈북자가 되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더 이상 엘리트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신세, 범죄자, 배신자.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사람.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틀 안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숨어 있으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작은 마을 빈집에 숨었습니다. 이틀을 굶으며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를 감시하며 경호원 복장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이틀째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중년의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전화한 사람입니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호원 출신이라고 했죠? 위험한 물건입니다. 비용이 더 듭니다.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 속 USB를 만졌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들. 나중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정보? 난 정보상이 아닙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요. 협상은 힘들었습니다. 결국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국 도착하면 3만 달러. 못 갚으면 그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어둡고 좁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6명.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망자였습니다. 트럭은 이틀을 달렸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물 한 병과 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옆 사람의 채취, 답답한 공기, 끝없는 흔들림.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지켜온 권력자들은 이렇게 이동할 일이 없었죠. 전용기, 고급 차량, 호화 호텔. 그들이 누리는 편안함은 이런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빛. 저희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풍경.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립니다. 다음 루트가 준비될 때까지. 안전가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7명이 갇혀 지냈습니다. 창문은 막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하루 2끼. 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여기 경찰도 우리랑 한패입니다. 브로커의 협박 아닌 협박.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는 16살에 탈북했다가 붙잡혀 북송되었고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뒤 다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담뱃불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는 가족 5명이 함께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사기당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어디로 팔려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마른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경호원이라는 신분, 해외 수행 기회, 브로커 연락처 정보, 최소한의 외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강을 건넜고 국경에서 총을 맞았고 브로커에게 속았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작은 차량이었습니다. 산길을 넘었습니다. 비포장도로, 절벽 옆 좁은 길.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모두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 웃음소리, 돈 세는 소리, 그리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매주 $1,000씩 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브로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패한 경찰, 매수된 국경경비, 돈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북한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도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세 나라를 거쳤습니다. 때로는 걸었고, 때로는 숨었고, 때로는 달렸습니다. 7명으로 시작한 여정에서 1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병이 들어서 브로커는 그를 어느 마을에 버리고 갔습니다. 짐이 될 순 없습니다. 우리는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짐이 될까봐. 그 과정에서 저는 USB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한 브로커가 제 가방을 뒤지다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 자료입니다. 가족 사진 같은.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돌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신발 깔창 밑에 숨겼습니다. 이건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숙청된 사람들, 조작된 진실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들 몫입니다. 저 건물 보이죠? 들어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도 북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대사관까지 100m. 그 100m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6명이 함께 숨어서 대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저 문만. 한 명씩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첫 번째 사람이 달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가 달릴 때 어디선가 차가 나타났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남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 멈춰, 배신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m, 30m, 10m.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경비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안으로.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정말 살아남은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사실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추격당하는 꿈, 총소리, 동생의 얼굴. 하지만 깨어났을 때 주변은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호원 출신이라고.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담당관이 다른 사람을 급히 불렀습니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이 정보는 제가 가져온 자료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2주일 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옆자리에는 같은 대사관에서 나온 다른 탈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너무 평범한 풍경.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검열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할 때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써봤습니다. 진짜 인터넷. 북한에서도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통제되고 감시받았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이든 칠 수 있었습니다. 세계 뉴스, 북한 관련 기사, 심지어 저희 최고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들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수많은 영상들,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경호원 출신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험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잘 오셨어요. 힘내세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50명 정도가 같은 기수였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탈북 경로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가족 두고 오셨어요? 네. 딸이 4살입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몇 살일까? 아빠를 기억할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아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배신자의 딸로 낙인 찍혔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아내는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많았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 제 공간,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있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평양에서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특권층 아파트. 이웃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습니다. 이상한 역설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경력은 쓸모없었습니다. 아니, 쓸 수도 없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면접관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북한 최고 권력자 경호원이었습니다. 웃기는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결국 경비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경비. 아이러니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를 지키던 사람이 이제 작은 빌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제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번 돈, 제 노동의 대가.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거의 의미 없었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과자, 음료, 고기, 과일. 선택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습니다. 30분 동안 매장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렴한 라면 한 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라면. 제가 번 돈으로 산 라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끓여 먹는 라면. 한 입 먹었을 때 또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라면 하나를 자유롭게 먹는 것. 이게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구나.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났습니다. 경비일은 단조로웠습니다. 출근하고 근무 서고 퇴근하는 일상. 하지만 그 단조로움이 좋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 누가 저를 끌고 갈지, 누가 저를 감시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살. 주말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금지된 책들. 역사책, 철학책, 소설책. 북한에서는 절대 읽을 수 없었던 것들.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그대로 써져 있었습니다. 가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적응 잘하고 있어요? 가족 소식 들으셨어요? 대부분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 연락할 방법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어느 날 제게도 소식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제 딸과 아내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배신자 가족 처리를 받았다고. 저 때문에, 제 선택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에서도 술을 마셨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동료들과 함께 의무적으로 마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제 슬픔을 달래려고 마셨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자문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제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출근, 근무, 퇴근, 밥 먹고 자고 일어나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칸.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며 자유롭게.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야, 오늘 치킨 먹자. 어디로 갈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검열 없이. 한 커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허락 없이.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한 할머니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특별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음악을 자유롭게 듣는 것. 친구와 거리낌 없이 통화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는 것. 지쳐도 두렵지 않은 것. 이게 자유였습니다. 화려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감시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고 위협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 북한에서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높은 지위. 하지만 진짜 자유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진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 지하철 안 사람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너무 벅찼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 동생이 죽어야 했던 이유, 제가 가족을 두고 온 이유,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어야 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북에 남은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함께 탈북하다 뒤처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증언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가 본 진실을,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동생이 죽어간 이유니까요. 제 가족이 고통받는 이유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은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음악을 듣고 친구와 통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두려움 없이, 감시 없이, 거짓 없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잘 지키고 잘 사용하고 감사하며 살아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2,500만 명을 기억해주세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저는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매번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자유로워서, 선택할 수 있어서.